한화 제갈량 6위의 연합공격에 밀려 후퇴한 조조는 일단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강릉을 점령했다. 그리고 유비를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며 모사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조조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지금 유비가 강화에 가 있다고 한다. 그가 성건과 손을 잡을까봐 걱정이구나. 우리가 먼저 성건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유비를 친 다음에 형주 땅을 나눠 갖자고 하면 그도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순유가 고민에 빠진 조조에게 권유했다. 그 말을 받아들인 조조는 곧 서차를 써서 하지만 정작 강동에서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조조가 강릉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건이 회의를 소집했다. 이러다가 형주마저 조조의 수중에 들어갈까 걱정이구나. 그 다음엔 그가 우리 땅을 탐낼 것이 틀림없다. 송건의 염려에 노숙이 말문을 열었다. 주공, 제가 강화로 가서 우리와 연합해 조조를 치자고 유비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형주는 지영이 천혜의 요새 같고 논밭도 기름져 누구나 욕심을 내는 땅입니다. 주공께서 조조에 앞서 그곳을 차지하면 천하를 제패하시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송건은 곧장 노숙을 강화로 보냈다. 그런데 그 무렵 유비도 제갈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주제 역시 송건과 관계된 일이었다. 조조는 지금 장강과 한강 사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장수도 많고 병사의 수도 100만에 이르지요. 당분간은 주공께서 송건과 연합해야 그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공명의 말씀이 맞긴 한데 송건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동에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제갈량의 말은 곧 사실로 이쯤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숙이 강화에 도착했던 것이다. 유비는 강동과 연합하는 일에 대한 정권을 제갈량에게 일임했다. 노숙과 제갈량의 대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둘 다 뛰어난 책사라 굳이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상대의 수를 훤히 꿰뚫고 이해했다.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일이 풀리는 듯 하자 기분이 좋아진 노숙이 제갈량을 강동으로 초대했다. 공명선생, 강동에 가서 나의 주공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유군과 연합하는 일에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노숙의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제갈량은 짐을 끄려 함께 강동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할 무렵 노숙이 진지한 얼굴로 당부했다. 행여 주공께 조조의 군사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덜컥 겁을 먹어 유군과 연합하는 대신 조조에게 손을 내밀까 걱정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게도 생각이 있으니 믿고 지켜봐 주시지요. 제갈량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송건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두 사람이 송건의 거처에 들기 직전에 조조가 보낸 서찰이 도착했다. 송건이 부하 장수들과 한창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부하 장수들은 조조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노숙이 제갈량과 함께 송건 앞에 나타나 공손히 인사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주공, 제가 방금 전에 듣자 하니 조조의 서찰이 도착했다고요. 절대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조조와 연합하면 나중에 대업을 이룬다 해도 주공께서 기껏 제후가 되실 뿐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송건이 제갈량을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의 명성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공은 조조의 세력을 어떻게 보는가? 송건은 조조에 대한 제갈량의 평가가 궁금했다. 제갈량은 그 질문에 예상했다는 듯 막힘없이 대답했다. 조조의 군사는 한마디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기병과 보병, 수군을 더하면 100만 명에 이르지요. 더불어 모사만 해도 수십 명이며 뛰어난 무예 솜씨를 지닌 장수는 대략 2천에 달할 정도입니다. 누구든 섣불리 조조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는커녕 조조의 군사력을 과장까지 하는 제갈량을 바라보며 노숙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제갈량을 제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송건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럼 조조에게 맞서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란 것이냐? 그렇습니다, 장군. 그래도 조조와 한번 겨뤄보실 생각이라면 그 서찰을 당장 찢어버리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 장수들의 의견대로 조조가 내민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일신의 안녕과 부귀영화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자 송건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이었고 달리 생각하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네가 모시는 유비는 왜 조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가? 엄청난 권세와 금은보화가 보장될 텐데 말일세. 저희 주공인 유황수께서는 황실의 후손입니다. 워낙 학식이 깊은 데다 인품이 훌륭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지요. 그분은 비록 채마밭을 일구며 살지언정 조조 같은 인물에게 몸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송건의 낯빛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만약 자신이 조조의 손을 잡으면 유비와 달리 함부로 자존심을 굽히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제야 노숙은 제갈량의 속마음을 헤아리며 근심을 덜었다. 그때 장수가 큰 소리로 제갈량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은 조조의 군사가 100만에 달한다 말했소. 우리가 그런 조조를 외면하고 기껏해야 수만 군사뿐인 유비 편에 선다면 어떤 참혹한 결말을 맞을지 불을 보듯 뻔하오. 그러니 이상한 언술로 주공의 판단을 흐리지 말고 썩 물러나시오. 장소의 호통을 들은 제갈량은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장수가 아니라 송건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군사의 위력은 단지 그 수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관의 전술과 사기, 군량 등이 큰 영향을 미치지요. 그런 면에서 조조군은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전에 약하기도 하고 요즘은 자주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전투를 벌이느라 몹시 지쳐있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유황숙의 군사 수는 많지 않아도 모두 정예병이나 다름없지요. 관음과 장비 좋은 장군 등은 조조마저 탐을 내며 두려워하는 용장입니다. 그러니 송건 장군께서 유황숙과 힘을 합치신다면 조조의 대군도 결코 만만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갈량의 이 말은 이리저리 흔들리던 송건의 마음에 세기를 박았다. 조조 대신 유비 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기우게 된 것이었다. 공의 말을 들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것 같네. 유공에게 돌아가면 나와 연합하여 조조를 치자고 전하게. 잘 생각하셨습니다, 장군. 앞으로 천하는 유황숙과 손장군 그리고 조조가 3등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조조가 쇠락하면 강동의 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천하 3분책은 평소 제갈량의 예언 중 하나였다. 그는 그 이야기를 전하며 짐짓 송건의 비중을 강조해 다시 생각을 바꿀 여지를 없앴다. 그 뒤에도 많은 장수들이 유비가 아니라 조조와 연합해야 한다 하며 송건을 설득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급기야 송건은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어 앞에 놓인 탁자를 반으로 쪼개며 소리쳤다. 앞으로 조조와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 꼴이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나의 결정에 반발하지 마라. 그제야 송건의 부하 장수들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꾹 다물었다. 다만 한 사람 그때까지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주유의 눈이 홀로 반짝였다. 그는 아까부터 제갈량을 유심히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새치혀로 송건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재능에 탐복하면서도 언젠가 제갈량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송건은 탁자를 반으로 쪼갠
칼을 다시 허리춤에 차지 않고 주유에게 건넸다. 주유는 대도독에 임명한다. 그는 주유를 대도독에 임명한다고 말하며 정보를 부도독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노숙에게 창공교의의 벼슬을 내려 주유를 보좌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송건의 사찰을 갖고 강동의 사자가 강화로 왔다. 그 편지를 본 유비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한데 왜 공명이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유비는 이런저런 생각을 떨치며 더 기다려봤지만 제갈량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았다. 혹시 그의 신상에 문제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된 유비는 미축을 강동으로 보내 주유를 만나게 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주유는 미축이 제갈량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논할 문제도 있고 하니 유비가 직접 와서 제갈량을 데려가라고 말했다. 미축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비는 선뜻 강동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관우가 손사래를 치며 유비를 말렸다. 안 됩니다, 형님. 주유가 대도독이라고는 하나 격이 맞지 않습니다. 형님을 만나 의논할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도 송건 장군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아무래도 주유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합니다. 나도 그런 사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나라도 가서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럼 저도 형님을 따라 강동으로 가겠습니다. 관우는 곧 날른 부하 20명을 뽑아 배를 타고 강동으로 가는 유비를 호위했다. 얼마 후 유비가 집에 도착하다 주유는 술상에 상석을 내주며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었을 뿐 주유는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 유비를 죽이고 제갈량까지 제거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즉 유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의 세력을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다. 주유는 유비가 도착하기 전부터 곳곳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 그가 술상에 잔을 내던지는 것을 신호로 병사들이 달려나와 유비의 목을 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유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관우가 유비 옆에 딱 붙어서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섣불리 유비를 공격했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상황이었다. 이제 공명을 만나게 해주시오 대도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오를 무렵 유비가 본론을 꺼냈다. 그러자 주유는 제갈량이 다른 지역으로 유람을 떠났다며 당분간 자신과 할 일이 있으니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둘러댔다. 유비는 그것이 거짓인 줄 직감했지만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실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차린 관우가 이만 자리를 피하자 주유 몰래 유비의 옷소매를 끌어당겼던 것이다. 유비는 곧장 말을 몰아 배를 정박해둔 나루터로 향했다. 그런데 강기슭에서 그토록 걱정하던 제갈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공,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정말 보고 싶었소, 공명. 이렇게 무사하다니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잠시 회포를 나누었다. 제갈량이 유비를 바라보며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관운장이 함께 오지 않았더라면 주공께서는 살아 돌아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자 관우는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며 당장이라도 주유에게 달려가려고 했다. 유비가 아우를 말리며 제갈량에게 말했다. 주유가 그런 자라면 공명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떠납시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 주공께서는 빨리 돌아가셔서 군사를 잘 정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동랑풍이 부는 11월 20일에 조은 장군이 배 한 척을 몰고 와 강의 남쪽 기슭에서 저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날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동남풍이 부는 날 돌아오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호랑이 입속에 있는 형국이지만 오히려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남의 눈에 띄기 전에 어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유비는 제갈량을 남겨두고 배에 올랐다. 함께 떠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책사의 결정을 믿기로 했던 것이다. 제갈량은 유비를 배웅한 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다. 한편 송건이 유비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이 조조에게 전해졌다.
자기가 먼저 서찰을 보내 연합을 제의했는데도 거절하니 오히려 유비와 손을 잡은 조조는 심사가 뒤틀렸다. 도무지 화가 가라앉히지 못한 조조는 채무와 장윤에게 명예수군을 출병시켰다. 그때 채무는 개인적 아픔을 뒤로하고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한 상태였다. 먼저 주유를 해치우고 송건의 목까지 베어와라. 조조의 명을 받은 병사들은 함성을 내지르며 일제히 강동을 향해 남하했다. 하지만 그들은 주유의 수군과 맞닥뜨리자 영 힘을 쓰지 못했다. 조조군이 수전에 약하던 제갈량의 평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결국 채무와 장윤은 참패를 당하고 조조에게 돌아와 매섭게 질책을 당했다. 너희는 상대보다 많은 수의 군사로도 처참히 패배하고 말았다. 그 책임을 물어 마땅하나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수군을 재건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승상. 반드시 강한 수군을 만들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조조군에는 수전에 능한 장수가 별로 없었다. 그나마 채무와 장윤이 수전에 대한 전법을 익힌 인물이어서 그와 같은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주유도 그런 점을 잘 알아 채무와 장윤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한 차례 전투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조조의 군사력이 워낙 강해 수전에서도 언제 실력을 발휘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가 주유의 오랜 친구인 장간을 소개받아 몰래 강동으로 보냈다. 그에게 회유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장간의 평소 행실을 잘 알아 그런 계략을 꿰뚫어본 주유가 모르는 척 역공을 펼쳤다.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여 술잔을 주고받다가 채무와 장윤이 자신과 내통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다. 장간은 주유를 회유할 엄두는 내지도 못한 채 서둘러 조조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아뿔싸 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구나. 장간의 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은 조조는 냅다 채무와 장윤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로써 주유의 골칫거리 하나가 해결된 셈이었다. 그와 같이 기막힌 역공에 대해 아는 이는 주유 자신과 노수뿐이었다. 무엇보다 비밀 유지가 중요해 일부러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채무와 장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갈량이 주위를 찾아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경하드립니다, 대도독. 그처럼 대단한 책략이 있으시니 조조를 물리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제갈량의 통찰력에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다. 저 자를 살려두면 분명 화를 당하게 될 것이야. 주유는 제갈량의 인사에 웃음으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주유가 자신의 진중으로 제갈량을 초대했다. 내가 공에게 청이 하나 있어 불렀소. 그게 무엇입니까? 주유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기운이 어렸으나 제갈량은 태연했다. 모름지기 수잔에는 활과 화살이 많이 필요한 법이요. 한데 우리에게는 그 무기가 턱없이 부족하니 공이 감독을 맡아 빠른 시일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어 주시오. 그것이 곧 강동과 유황숙을 위한 일 아니겠소? 화살을 만들 사람과 재료는 얼마든지 대드리겠소. 10만 개의 화살을 얼마 만에 만들면 되겠습니까? 열흘이면 되지 않겠소? 누가 들어도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 주위가 억지를 부리자 제갈량에게 괜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제갈량의 반응이 놀라웠다. 언제 전투가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열을 그릴 수는 없지요. 사흘 안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갈량의 말에 주유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멍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제갈량을 다그쳤다. 정말 사흘 만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 수 있겠소? 전사의 농담을 할 리는 없을 테고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의 목을 내놔야 할 것이요. 알겠습니다. 대도도 기꺼이 그리하지요. 전혀 망설임 없는 제갈량의 대답에 주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번에는 제갈량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제갈량을 죽이는데 그만한 명분이 없었다. 이튿날 제갈량은 주유에게 각각 5명씩 병사들을 태운 20척의 배를 빌려달라고 했다. 모든 배에는 집단을 가득 싣고
푸른 천으로 덮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주유는 의아했지만 사흘 동안만은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제갈량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한가롭게 책을 읽거나 주변을 산책한 것뿐이었다. 셋째 날이 돼서야 비로소 제갈량이 노숙에게 말했다. 저와 함께 화살을 가지러 가시겠습니까? 노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갈량의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길을 따라 나섰다. 제갈량은 20척의 군선을 정박시켜둔 강가로 가서 배에 올라타더니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모두 북쪽으로 진군하라. 북쪽이라면 조조군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을 의미했다.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해 조금만 거리가 있어도 형태를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얼마 뒤 조조의 수군이 보이는 곳에 다다르자 제갈량은 20척의 배를 일렬로 늘어서게 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함성을 내지으며 요란하게 북을 올리라고 했다. 그것을 주유군의 공격으로 알아차린 조조는 당장 우군과 모계를 출전시켜 대응하도록 했다. 그들은 안개가 자욱한 것을 고려해 무모한 백병전보다는 멀리서 화살로 공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마침 제갈량이 이끄는 군선도 더는 전진하지 않아 화살 공격이 적절한 전술로 보였다. 곧 조조군의 궁수들이 소나기처럼 화살을 쏘아댔다. 그런데 제갈량은 별다른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고 계속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게 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서서히 안개가 걷히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제야 조조의 공수들은 활을 거두었다. 제갈량이 선수에서 양옆을 휘둘러 보니 대충 헤아려도 10만 개는 너끈히 될 만한 화살이 20척의 배에 빼곡히 꽂혀 있었다. 멀리서 보면 배 한 척이 한 척이 마치 고슴도치 같은 모습이었다. 자, 이제 됐다. 뱃머리를 돌려라. 강동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노숙은 경탄스러운 눈빛으로 제갈량을 바라보았다. 공의 지략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껏 뛰어난 책사들을 여러 봐왔지만 공처럼 천문에도 밝은 위인은 처음입니다. 노숙은 안개가 끼는 날까지 고려한 제갈량의 성견지명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제갈량은 우쭐하는 기색도 없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잠시 후 주유는 진중밖까지 나와 제갈량을 맞이했다. 겉으로는 애써 평정심을 내보이며 제갈량의 기발한 책략에 박수를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 역시 무서운 자로구나. 이번에는 저자의 목을 벨 명분이 없으나 언젠가는 꼭 제거해야 할 인물이 틀림없다. 그날 밤 주연은 약속대로 10만 개의 화살을 구해온 제갈량을 위해 술상을 마련해 주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들여보느라 분주했다. 대도독이 된 주유는 머지않아 조조와 일전을 벌일 전략을 짜느라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몇 날 며칠 고민한 그의 결론은 화공이었다. 수전에 약한 조조군을 불러서 물살시킨다는 뜻밖의 계략을 생각해낸 것이다. 하지만 그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 주유는 먼저 얼마 전에 자신에게 거짓으로 항복해온 채모의 사촌 채중과 채화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채모가 죽임을 당한 후 강동으로 건너왔는데 겉으로는 조조를 피해 도망왔다고 말했지만 실은 첩자였던 것이다. 그것을 꿰뚫어본 주유는 그들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은밀히 부하 장수 황계를 불러 말했다. 내가 자녀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벌을 내릴 것을. 자네는 나 몰래 불만을 토로하며 조조에게 군사를 이끌고 항복하겠다는 서신을 보내게. 그럼 채중과 채하가 우리에게 속아 그 서신이 진짜라고 보고할 것이네. 알겠습니다, 대도도. 그런데 그때 장관이 다시 강동으로 숨어들었다. 주유가 자기를 역이용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염탐을 목적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주유는 그를 이용해 화공의 초석을 다시 궁리를 했다.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주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방통을 만나러 갔다. 방통이 누구인가? 그는 사마이가 봉출하고 일컬었던 인물로 일찍이 주유를 돕고 있었다. 실은 주유가 조조군에게
화공을 펼칠 계략을 짤 때도 방통의 조언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에도 방통은 주유가 장관을 역이용할 방법을 상의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방통을 만나고 진중으로 돌아온 주유는 다짜고짜 장관을 감금하도록 명했다. 장관은 단순히 염탐 행위로 탄로가 났다고 생각해 깜짝 놀랐지만 그것은 치밀한 속임수였다. 주유는 일부러 감옥의 경계를 허스리에 장관이 달아나게 했고 그가 우연인 듯 방통을 만날 수 있게 계략을 짜놓았던 것이다. 늦은 밤 산중의 허름한 초가에서 방통이 홀로 병사를 읽고 있었다. 무엇에 홀린 듯 초가에 들어선 장관은 그가 예사인물이 아닌 것을 단박에 알아챘다. 학문이 무척 깊어 보이는데 선비께서 어찌 송건 장군의 수하에서 일하지 않고 초가에 묻혀 계십니까? 나를 알아봐 주시니 고맙지만 하지만 주유 같은 이가 대도둑으로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통이 짐짓 시치미를 떼자 장관은 두 눈을 반짝였다. 그가 방통에게 바짝 다가가 귀옛말을 건넸다. 사실 나는 허도의 조승상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그분에게 가서 대업을 이뤄보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말에 방통은 못 이긴 척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그날 밤길을 달려 조조가 머무는 곳으로 향했다. 두 장관으로부터 방통을 소개받은 조조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제 내게도 공명 못지않은 책사가 생겼구나. 내가 그대를 귀하게 대접할 테니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게. 조조의 말에 방통은 공손히 허리를 숙여 예를 갖췄다. 하지만 당장 조조의 수하에 들어오라는 청은 정중히 거절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승상을 찾아뵙고 이 미천한 몸을 의탁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며칠 묵으며 내게 좋은 책략이나 좀 들려주시게. 두 사람은 곧 징중을 함께 둘러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진영 곳곳을 살펴보며 조조의 지략을 높이 평가하던 방통이 수군의 형편을 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수군의 낯빛이 하나같이 병자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강동의 군사와 달리 조조군의 병사들은 대부분 북쪽 지역 출신이라 물이 익숙지 않았다. 그래서 전투에 나서기도 전에 배멀미에 시달려 구토를 하게 일쑤였다. 따라서 조조군이 수전에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조가 그런 점을 설명하며 방통에게 물었다. 수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네. 주위의 수군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물음에 방통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병사들이 멀미를 하는 이유는 강의 물살이 거세 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를 수십 척씩 연결한 다음에 그 위에 널빤지를 깔도록 하십시오. 그처럼 육지와 다름없는 안정감을 갖게 되면 병사들이 마음껏 활을 쏘고 심지어 말을 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일세. 조조는 방통의 계략에 공감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 후 며칠 동안 조조는 자신의 새로운 책사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럼에도 방통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좀 더 공부를 하겠다며 작별을 구했다. 조조는 못내 아쉬워하며 방통과 헤어진 뒤 그의 계략대로 배들을 30~40척씩 묶고 나서 널빤지를 깔도록 했다. 그때 정욱이 근심 어린 얼굴로 조조에게 다가와 말했다. 승상, 이 전략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배를 묶으면 수군의 멀미를 막을 수 있으나 적이 화공을 펼칠 경우 한 번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욱의 염려에 조조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내가 그 생각도 못했겠나 이 사람아. 무릇 화공이란 바람에 힘이 필요한 법.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서북풍이 불지 우리 진영을 향한 동남풍이 불지는 않네. 서북쪽의 진을 친 우리가 화공을 펼쳤다가는 자신들을 태우는 자충수가 될 뿐이야. 그와 같은 조조의 반응에 정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 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조조의 수군이 거대한 전황 같은 형태로 주유군 앞에 진을 치게 되었다. 그 광경을 본 주유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옳거니 됐다. 이제 저들을 섬멸할 일만 남았구나. 주유군은 조조군에 맞서 몇 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좀처럼 남동풍이 불지 않아 계획했던 화공은 펼칠 수가 없었다.